오늘 말씀드리는 투잡, 즉 문라이팅은 뭐냐면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IT 기업에 IT 전문가로 취직을 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에 가서 따로 일하는 투잡을 하는 문제,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정규직. 별도의 일을 추가로 하는 것만 문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위프로에서 우리 직원들 중에 투잡을 해서 문제가 생긴 직원 300명을 해고했다라고 발표를 해봤어요. 300명이나 투잡을 뛰었어요? 월급을 받으면서 경쟁사 일을 맡아서 하는 이런 범죄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발각을 해냈고 이 사람들 전부 해고했다. 그게 3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뭐 좀 해고할 만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자, 경쟁사 일이 아니면 이게 이야기가 다른 거죠.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이 이슈가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이제 큰 이슈인 모양이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강성현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재미난 남아시아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함께해 주실 우리 강성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 주변에서 리액션 뭐 이런 것들 좀 제가 봤는데요. 우리 교수님 수염이 너무 멋지다고. 아, 그래요? 네, 예, 너무 그 감사합니다. 수염이 매력적이시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화면에서 볼 때 진짜 멋지십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그렇게 수염 한번 좀 길러보고 싶은데 오늘은 인도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오늘은 사실은 인도 투잡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투잡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낮에 회사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또 일을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인도에서는 최고 연봉 수준의 최고 직장에 가야 투잡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연봉이 올라갈수록 투잡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직장도 좋고 연봉도 투잡? 세고 하니까요. 근데 인도는 다릅니다. 최근에 사건이 난 게요. 2022년 9월입니다. 인도 IT 기업 그러면 뭐 한 3개 정도를 크게 꼽는데요. 3-4개. 그 중에 하나가 위프로라는 회사인데요. 위프로에서 그 회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우리 직원들 중에 투잡을 해서 문제가 생긴 직원 300명을 해고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려요. 300명이나 투잡을 뛰었어요? 예. 근데 아니 해고 당한 직원이 300명입니다. 투잡을 뛴 거는 몇 훨씬 명인지 많고? 예,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요. 오. 근데 그때 그 회장이 위프로 회장이 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사기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잡하는 거 사기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도에서는 투잡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문라이팅이라고 그럽니다. 문라이팅. 예,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일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밤에 이제 불 켜놓고 뭔가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정규직으로 고용돼서 일을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정규직. 별도의 일을 추가로 하는 것만 문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인도 언론의 문라이팅에 관한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문라이팅을 자 가난한 친구가 그간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문라이팅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투잡이고. 예. 그런 투잡은 첫째 정규직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멀티잡이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요. 그렇겠죠. 네네. 그다음에 데이터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득이 적어서 여러 가지 일로 소득을 채워 넣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투잡, 즉 문라이팅은 뭐냐면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IT 기업에 네. IT 전문가로 취직을 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에 가서 따로 일하는 투잡을 하는 문제,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톤을 보니까 투잡을 뛸 때도 뭐 편의점 뛰고 이런 거는 뭐 전혀, 말도 아니고 전혀 아니. 아마 최고의 시즌 다니면서 그 직장에 다니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내가 위프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시티은행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시티은행에서 하는 뭐를 만들어요. 이제 뭐 고객 뭐 관리 앱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고객용 앱을 그런데 온 거죠.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싱가포르 은행에서 이런 프로젝트 하는데 너 그러면 돈 줄게 같이 할래?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위프로에서 발표할 때부터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요. 네. 월급을 받으면서 경쟁사 일을 맡아서 하는 이런 범죄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발각을 해냈고 이 사람들 전부 해고했다. 그게 3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뭐 좀 해고할 만하네요. 그런데 네. 문제는 네? 자 경쟁사 일이 아니면 이게 이야기가 다른 거죠. 조금 애매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첫째, 이게 불법 아닙니까? 이 질문부터 우선 나오죠. 불법이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겁니다. 공장법이 있어요. 인도에? 예, 네. 1940년대부터 있던 공장법에는 공장 노동자는 그렇게 이중 고용해서 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퇴근해서 또 일을 하고 이러면 돈을 그 사람이 조금 더 벌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공장법에는 금지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건 IT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 불법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소송해봐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 계약서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아주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와 이해상충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든 너가 그 이해상충 되는 건지를 너가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는 쉬어야 되는 시간 왜냐면 내일은 또 우리 그렇죠. 회사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죠. 쉬어야 되는 시간에 딴 회사 일을 하고 있으면 너 우리 회사에서 최선을 못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IBM도 경고를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조심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가 또 이제 큰 IT 기업인데 네. 거기 이제 CFO가 도덕적인 문제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인포시스가 또 유명한 IT 기업이잖아요. 네네네. 네. 인포시스 그 인사관리 부서에서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 투잡하기 전에 반드시 보고해라. 자기 고용 계약서를 확인하시라. 확인해라. 그리고 그거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불이익 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한 편인데 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네? 마힌드라 그룹 아시죠? 마힌드라, 네. 예. 그 테크 마힌드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 CEO가 구르난이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희들이 월급을 적게 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월급 충분히 주면 너 같은 피곤한데 하겠냐? 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야 계약이라는 건 뭐야? N 시간을 당신이 우리 회사 와서 일하라고 계약이 돼 있는데 네. 내가 N 시간 일해줬고 집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인포시스 출신의 전직 다이렉터 네. 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퇴근 후의 시간을 회사에서 나한테 정해준다고?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고 자본주의 경제냐? 웃기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문라이팅을 뭔가 야 이걸 그렇지 그럼 말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심한 게 네. 어처구니 없는 기업이 하나 끼어들어요. 수익이라는 기업인데 지금 보시죠. 수익이? 예, 수익이라고 네. 300개 이상 도시에서 음식 배달해 주는 아. 업체고요. 네, 배달업체네. 20년, 21년 기준으로 3억 3천만 달러 그 매출이 나오는 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익은 2억 달러 적자입니다. 아직 적자 상태 기업이고요. 이런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이 내놓고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주말이나 퇴근 후에 무슨 일을 하던 이해상충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투잡, 쓰리잡 하세요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이슈가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이제 큰 이슈인 모양이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네, 이제 문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간단하지 않게 파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음식 배달업 하는 데서 IT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네. 어떻게 인포시스나 위프로 이런 데서 하는 일이랑 같겠냐. 그러니까 무슨 배달 업체까지 끼어들어서 여기 지금 이야기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넌 낄 이제 때도 아니다 임마. 이런 그렇죠. 거네.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위프로만 해도 거래 업체가 주로 포춘 500에 들어있는 고객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세 가지인데 첫째, 기업 내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 두 번째, 영업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 그러면 당연히 고객사가 위프로하고 거래를 끊어버리겠죠. 그렇겠죠.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근무 시간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투잡이나 쓰리잡을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자기가 친숙하게 하는 업무에서 할 거 아니냐.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퍼도 그렇게 들어올 거고. 그렇죠. 그 말은 하던 일을 딴 데서 또 한다는 뜻 아니겠냐. 이거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어떻게 잡았지? 아니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게 노트북에 뭐 달아놨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슨 뭐 스파이웨어 감시를 하는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한국의 건강보험 번호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 번호로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UAN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누구나 하나의 번호를 단일하게 써야 됩니다. 자기 고용보험 번호. 그래야 나중에 이제 거기에 적립된 돈에서 받고. 퇴직금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UAN 번호를 갖고 추적해서 걸린 사람만 몇백 명인지 알 수도 없는데 걸린 사람 중에 경쟁업체에서 일을 했다더라라는 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잘린 사람이 300명입니다.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이쪽 회사에서도 등록을 그 번호로 해놓고 다른 회사에도 그 번호로 중복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잡히지 않았겠죠. 야 너무 뻔뻔하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퇴직금이 늘어나잖아요. 아니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받는 돈이 월 15,000루피가 넘어가면 네. 1루피는 한 1달러가 한 82루피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월 15,000루피 이상이면 필수 가입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는 혜택을 보자고 그러면 가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 기준으로 보기엔 너무 뻔뻔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잘린 300명 말고 몇 명이 했을지 상상도 안 되고. 그러게 몇십 배 이상은 되겠죠 뭐.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정치인이 끼어들죠 이제. 정치는 또 왜 이렇게? 예,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이 끼어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찬드라 세카라가 뭐라고 하냐면 기업들은 바뀐 경제 활동의 패턴을 인지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뀐 경제활동 패턴을 인지하고 적응하라고요? 예, 기업인들한테? 예, 그럼 투잡 쓰리잡 뛰는 거 잘 좀 인정하라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이런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문라이팅 이야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아주 일부에게 해당되는 네, 특별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투잡이나 멀티잡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진영이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차라리 그럼 법률을 만들어 정리를 좀 해봐 이랬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법으로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상점 및 상업시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거기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중 고용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에서 내가 동시에 일을 하면 나한테 건강보험료를 어디서 넣어줘요? 두 군데가 나눠서 넣어줄 리는 없는 것 같고. 나누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 군데에서 일하면 복잡해지는데.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quiet quitting이라는 거 유행이잖아요. quiet quitting. 예, 조용히 네. 사표 낸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출근은 하는데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일하고, 예. 이런 거. 그래서 인도에서도 설문조사를 하면요. 자기 근무 시간에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인도에서도. 그다음에 또 하나. 400명 IT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투잡하느냐? 그랬더니 65%가 투잡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70%가 뭐라고 그러냐면 투잡하는 게 알려지면 자기 명성에는 타격이 온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쟤는 투잡한대 그러면 뭔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네요. 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69%는 자기 취미 생활 가지고 돈 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뭐 맥킨지가 조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EU가 2019년에 지침을 내려요. EU에서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합의된 시간 외의 다른 노동하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산업 구조에서 변화가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직장에 대한 그 충성과 내지는 그 직장이 또 그 노동자들을 챙겨주는 어떤 그 복지도 있고 복지를 생각을 하는데 노동의 미래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따지면 아주 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인도로만 줄여서 보자면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인도의 산업 구조하고 인도 노동 시장의 문제입니다.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이 없잖아요. 인도가 예. 그러니까 완전히 서비스 산업으로 치중을 해 있는데 서비스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입에 불칠하는 자영업. 네네네. 그리고 일부 좋은 말로 수출 주도형, 나쁜 말로는 해외 하청 IT 산업. 그러니까 이 해외 하청 IT 산업의 그 자리를 잡은 노동자들은 인도에선 성공한 거죠. 남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자체가 불안해하고 추가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들만 하는 투잡이 이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잡이 국제적인 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 IT 산업의 경쟁력이 어떤 아주 익스클루시브한 신기술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웬만한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 건데 싸다. 그래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니 투잡으로 맡기든 쓰리잡으로 맡기든 결과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일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새로 고용을 해야 되고 인도에 지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 힘들죠. 부담되고.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명 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비용을 주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저녁에 일하는 걸로 묶어내 가지고 결과물만 나오면 되니까. 싸게 만들어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당연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재택근무도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코로나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이유가 된다라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최근에 인도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 회의에 참석해라, 출근해라, 통보가 오면
다음 곧바로 사표 보낸다는 거예요. 이메일로. 왜?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인도 기업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편하게 인도 사람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바보가 아니니까 네 부인 이름으로 취직을 해놓은 거야. 근데 출근하라고 그러면 너 같으면 하겠냐? 사표 내야지. 그러니까 제가 IT 전문가잖아요. 그럼 UAM으로 추적을 해서 잡히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가족 이름으로 그냥 등록시켜놓고. 예. 그러면 다른 회사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정주부로 있는 부인이건 뭐 딸이건 어머니건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저녁에 와서 일은 제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직장은 불만이 없죠.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네네. 약속한 날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 회의합시다. 우리가 이거 마감하는 회의합시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 저는 회의하고 이런 직장이면 사표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회사 입장에선 야, 그냥 됐어요. 좀 나오지 말고 계속 일해 이러든지 뭐 끊든지 이렇게 갈 텐데. 예전에 보면 저희 무슨 저 방송사 쪽에서 보면 성우분이신데 여러 군데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항상 저 받는 이름이 방송사별로 다 달라요. 그분은. 왜냐면 이제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도 보면 가족 뭐 와이프 뭐 딸 뭐 누구 뭐 처형 뭐 이렇게 해서 통장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그랬던 분이 예전에 얼핏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가능하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게 있는 게요. 최근에 지금 인플레가 덮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150만 루피 연봉 이상은 30% 세금을 내야 돼요. 연봉이 150만 루피가 넘어가면 그리고 125만에서 150만 사이는 25% 그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IT 섹터에 취직을 한 직장인들은 이 25나 30% 세금을 내야 되는데 25만 루피 이하 연봉은 무조건 세금을 안 내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소득세 내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으면 2% 뭐 해봐야 1%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뺏기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 밑으로 만들겠군요. 그러니까 자기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연봉이 이미 높으니까 IT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인플레 압력까지 닥치니까 자기는 이제 그 문라이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플립카트라는 회사의 본사인데요. 플립카트? 이 회사가 2016년에 직원이 3만 명이었고요. 19년에는 매출이 55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도의 아마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존이 진출해 있습니다. 자, 이 플립카트라는 회사가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문라이팅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럼 저 투잡 뛰는 사람들만 모아서 창업한 거예요? 두 명이 그 반살 형제가요. 낮에는 출근하고 다른 회사. 저녁에는 앉아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 온라인 커머스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이래가지고 창업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IT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꼭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업 준비를 사표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다니면서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저신뢰 사회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신뢰? 회사도 노동자들을 믿지 못하고 노동자도 회사를 믿지 못하고요. 사회에서 그 누구도 그 누구를 믿지 않습니다. 가족만 믿죠. 가족과 시족. 이 관련해서 제가 인도 다녀온 사람한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해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인도는 거짓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면 이런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통 사회에서 흔히 있는 도덕적인 오리엔테이션의 한 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통 사회의 도덕이라는 건 정서적 관계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대에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자랄 땐 이랬어요. 옆 동네 애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져서 애들 뭐 머리도 다치고 깨지고. 뭐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동네에서 문제된 적이 없어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 동네 애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 안에 있는 개를 어떤 애가 발로 찼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정말 혼납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네네네. 그겁니다. 그 모럴을 지켜야 되는 바운더리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지켜지는 룰이 정서에 기반한 아주 강한 연대의 도덕률을 갖는데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고 나면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시민사회라는 게 구축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 물건을 좀 내가 훔치든 혹은 뭐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보든 그건 전혀 알 바가 아닌 거군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 사람에게 벌칙을 줄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결정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친 사고가 여기에서도 실제로 뭔가 엄벌을 받을 만한 사고인지에 대한 중요한 건 그 바운더리지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관계망이 이게 사회학이나 경영학에서도 그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회적인 관계망이 이렇게 바인딩되는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확장이 아니고 생존에. 네네. 그러면 생존에 유리하다는 건 간단하죠. 제가 우리 식구들만 믿고 일을 해야죠. 한국 기업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70년대는 훨씬 심했죠. 그렇죠.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족들만 믿고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사촌들 믿고 그 이상은 믿지 않죠. 근데 이제 가족들끼리 싸움이 나면 신문에 막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현상이 지금 사회적인 경제적인 발전과는 다르게 지체가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전생을 믿으니까 그렇다는 둥, 뭐 인도 사람들이 어떻다는 둥, 그거 아닙니다. 그래. 한국에서도 당연히 60년대, 70년대, 50년대에는 그렇게 살았고요. 당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네. 넘어가자면 또 하나는 문제가 이겁니다. IT 산업에 그러면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받는 연봉이 높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인도에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포시스가 신입사원이 2010년에 받는 연봉이 그러니까 30만 루피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입사원 연봉입니다. 네.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그게 한국 돈으로 520만 원 정도입니다. 뭐 적지 않은데요? 한국 돈으로 520만 원. 연봉? 예. 월급이 아니라 연봉? 예. 되게 적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압력을 받겠죠. 아니 내가 뭐 0.1% 1% 안에 들어가서 공과대학에 가서 공과대학 1학년 때부터 이루어지던 리크루팅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탈락도 되지 않고 4년 졸업을 해서 드디어 인포시스 신입사원이 돼서 온 집안이 잔치를 하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월급 40만 원이야. 예. 그리고 15년간 연봉 체제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네네. 평균 매년 3에서 6% 정도 인상해 준다고 그래요. 연 3에서 6. 예. 그럼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잡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약간의 선입견하고 반대되는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1950년에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950년. 예. 1등 자리에 독일이 있죠. 야, 그렇죠? 했다. 예. 한국이 어디 있나요? 5번째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저 때도 나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네네. 그렇죠? 자, 2001년입니다. 그냥 뭐 독보적인 일이죠. 예, 한국입니다. 한국. 예, 독보적인 일인데 아니 저기에서 뭐 그 인도 한번 보시죠. 저
5번째 정도 되죠? 예, 인도. 네. 근데 보시죠. 그다음 이게 2017년입니다. 17년. 예. 한국보다 인도가 위에 있죠. 에? 예. 이거 맞는 통계입니까 이거? 예. 이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는 Our World in Data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도 사람들이 게으르다라거나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아니 한국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겨울에 농사철이 아닐 때 50년대 60년대 아저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새끼 꼬는 거? 그렇죠. 그리고 고스톱? 놀아야 돼요. 숨 쉬고. 왜? 숨 숨 쉬고 노는 게 낫지 나가서 투전판에 들어가거나 그럼 다 날리죠. 막걸리 마시거나 네. 이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모럴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이거는 법률 규정에 관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인도가 나오는데요. 하루에 12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 있게 지금 법률 규정을 바꾸려고 그러고요. 몰아서 할 때는. 그러니까 12시간이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늘리는 방식인 겁니다. 더 일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몰아서 할 때는 하되 이제 그 한 주에는 48시간으로 전체 제한을 평균.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여기 한국 보이시죠? 아래서 세 번째 40시간 나와 있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년 그 11월 달 기준으로 규정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죠. 자 어느 도시에서 얼마나 일을 할까요? 인도 뭄바이. 자 서울은 어디 있나요? 서울이 한참 아래죠. 한 7등쯤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인도 뭄바이 그리고 뉴델리 그리고 저 베트남 요즘 경제가 하노이. 뜨겁죠. 하노이. 예. 그러니까 노동 시간 자체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죠. 생산성이 훨씬 중요하고요. 하지만 지금 인도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게으르게 산다거나 일을 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자,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러니까 지금 20에서 34살 사이의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인도가 1등이죠. 와, 인도 다른 나라 2위랑도 격차가 좀 있는데. 예, 인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사는 거 아니고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그리고 또 정규직인 사람들은 정규직인 사람대로. 그러면 또 한 가지. 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까요? 그러면 여기 시골 지역 사람들 그 시즌별로 조금씩 다르니까요. 한 주에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 그런데 시골하고 도시 지역하고 차이가 굉장히 나죠. 와, 그러네요. 예. 도시 지역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주말에 쉬고 이런 거요. 그 인도의 상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해요. 주말에도 계속? 예. 일을 하고 출근 안 하면 주말에는 이제 바로 문라이팅을 하고 또 다른 일 하고. 예, 투잡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런 겁니다. 첫째, 인도의 인포시스나 이런 회사에 대해서 IT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표현은 IT BPM 기업이라고 합니다. BPM이 뭐냐면요. 네.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포시스에서 일한다 그러면 다 코딩하는 무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자기 전 직업이고 그게 자기 스페셜티인 사람들의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BPM이라고 붙어 있는 회사에서 처리할 업무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 처리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외주 주는 거예요. 그 외주의 이제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콜센터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인도 IT 산업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섹터는 사실은 IT BPM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낮고 뭔가 이렇게 회사들에서 별로 이렇게 썩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그냥 다 이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거를 또 자동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걸 주면 그거 인력이 해야 되는 건 또 인력이 일부 하고 그리고 또 자동화시키는 부분은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해가면서 만들어내고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IT BPM 산업을 그냥 IT 산업이다라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진입하는 취업하는 친구들 자체도 모두 한국식으로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코딩 전문가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공과대학을 나와서 네. 자기가 업무 처리할 수 있는 분야에 추가적으로 코딩을 약간 배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그 분야에 같이 얽혀 있어서 문라이팅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지금 IT BPM 산업의 매출의 3분의 2가 북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 리세션이 오네 만에 이야기가 많죠. 네네네. 아 인도도 그럼 좀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분야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는 불안감이 바로 AI입니다. 아. 지금은 내가 손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자동화되는 시대가 곧 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네. 모든 문제를 인도가 쉽게 다루지 못하는 게 저신용 사회라서 그렇다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려면 네. 뭘 할 줄 안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벵갈루루나 하이데라바드에 가면 가짜 경력 증명서하고 가짜 자격증 만들어주는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짜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3주간 휴가 가서 놀고 오면 3주간 제가 받은 모든 교육 연수 과정 프로그램 증명서를 다 만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우리 회사에 냈는데 우리 부장님이 보시고 웃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지금 장난치나 이렇게 되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직을 해야지 이제. 아니 우리 부장님이 안 속아주잖아요. 서로 다 아는 거를. 그러면 다른 회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력증명서를 다 붙여넣어서 다른 회사로 어플라이를 하면 그쪽에서 보기엔 야, 저 회사에 이렇게 연봉을 적게 받고 일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할 줄 아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뽑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은 이거죠. 그쪽 회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자기도 안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면접을 보자고 그러겠죠. 네. 근데 제가 교육 받은 게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 가짜 증명서 만드는 회사에서 가짜 면접도 해줍니다. 진짜요? 예, 면접 대리 면접을 오거나이즈를 해주죠. 그게 가능해요? 아, 그 정도는 돼야 돈을 받고 서비스업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가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맹현철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교수가 학교를 옮겨도 학력고사 점수 증명서 가져와라 한다 인도에서. 왜요? 네. 국가에서 관리하는 믿을 수 있는 점수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이렇게 신용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게 되면 굉장히 치료할 비용들이 많잖아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도 해야 돼, 의심해야 돼. 뭐 그러다 보면 엉뚱한데 괜히 돈 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정규직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데 네. 자 문라이팅으로 저한테 오퍼가 들어왔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일인데 네. 아 이거는 다른 데서 온 거야. 돈 얼마 줄게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선택을 할까요?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인도 사회가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그 사건만 그러니까 처음에 논쟁거리만 주셨을 때는 예. 이게 뭐 어렵나요? 심플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가 이 끝까지 다 말씀 듣고 나니까 다시 어려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인도 사회 전체가 풀어야 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 논쟁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는 지금 볼만한데 아마 구체적인 진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네. 이번 기회로 논쟁을 좀 하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좀 물밑으로 가라앉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잡은 뭐 허용하되 경쟁사 요것만 좀 안 해주면 좋겠다. 요 정도가 그냥 제가 생각한 타협점인데 이것도 쉽지 않네요. 네. 예,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뭐 여러분도 이제는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던져주신 우리 강성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인도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이나교는 네.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엄청난 그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네.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나교도가 갖고 있던 세계관은 몰활론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물건들이 생명을 갖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불살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기가 힘듭니다. 농업을 하다 보면 그쵸, 해충들도 죽여야 되고 하는데. 아니 쟁기질을 하면 지렁이가 몇 마리 죽을까요? 그러네. 뭐해 그러면? 그러니까 뭘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면. 금융업 같은 거 좀 해야 되나? 그렇죠. 상업하고 금융업을 해야 됩니다. 인도 유태인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파르시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이나교도들이 거기에 가깝다고 약간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매번 재미를 더해가는 강성윤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남아시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함께해 주실 우리 강성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 시간 사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교수님과 이 시간은 매번 그래요?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서 아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오늘은 자이나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그 무슨 재벌이 예, 아마 자이나교였다는 얘기를 살짝 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맞죠? 그 자이나교? 예, 아다니 그룹의 회장 네네네. 가우담 아다니가 자이나교도이고요. 사실은 자이나교는 네.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엄청난 그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네.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에게는 이제 불교하고 연관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인도에 가셨을 때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약간 대비가 되는 의미도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는 힌두교가 이제 다수죠, 절대. 맞습니다. 힌두교가 압도적으로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슬렘이죠. 무슬림들이 좀 있고. 예, 그렇죠. 그 다음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규모로 3위예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 개신교 다 합쳐서 예. 그리고 시크가 있고요. 불교는 안 나와요? 시크 다음 불교 그리고 나서 자이나교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 불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 전통에 따라서 그 전통이 살아온 불교가 아니고 하도 천민들을 차별을 하니까 네. 암베드카르라고 해서 천민 인권 운동을 하던 사람이 네. 천민들한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도 보장을 못하는 인도를 만들 바엔 차라리 영국 식민지 해라,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합니다. 네. 아니 영국은 최소한 인권은 지킬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천민들에게 어떤 식의 보장을 줄 수 있는 구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게 분리선거라는 건데요. 네. 이 이야기로 빠지면 또 엉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잠시만 말씀드리 이런 거예요. 네. 자, 여성 인권을 보호하자. 그래서 우리
여권 성장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10%는 여성으로 하자 할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이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전체 수 중에 10%는 여성이 될 텐데 어떤 여자가 될까요? 그럼 당연히 여성단체 입장에서 보기엔 지금 권력을 가진 정당의 꼰대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럴 수 있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별도 선거죠. 여성들만 선거를 따로 하는 거예요. 출마도 따로 하고. 네. 그러면 아니 10%는 여성을 뽑지만 확실하게 여성들이 지지하는 여성 후보가 뽑힐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거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암베드카르가. 네. 그랬더니 간디가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 거 하게 되면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어버릴 거야라고 공식 발표를 처음 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거를 못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나쁜 건가요 혹시? 예, 그러니까 간디가 보기엔 네. 힌두교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말하는 그 인권 문제, 천민 인권 문제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착하게 살아라. 누가? 그러니까 누가 착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누가 다 착하게 살면 해결된다. 그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게 문제예요. 예, 암베드카르가 그래서 열받아서 네. 30만 명씩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오늘부터 우리는 힌두교도 안 해. 불교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인도의 불교 인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살아있는 불교 전통이 이어져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라는 건 북부 산악지대의 티베트계 인구들이 가진 불교, 그거는 전통이 내려온 거 맞아요. 그리고 일부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뭐 남방 불교 영향을 받은 불교 전통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마이너하고요. 네. 그러니까 자이나교하고는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말씀하신 힌두교라는 게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게 한 기원전 1000년부터 한 3, 400년 사이에 네. 인도 아리안들이 이제 인도로 이주를 해 옵니다. 그때 만들어진 종교 텍스트가 베이다라는 텍스트인데 적힌 건 아니고요. 네. 외워서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뜻은 모르지만 외워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외우는 경전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뜻은 모르지만 우리 외우지 않습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다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게 다 베다에 나오는 텍스트입니다. 원래. 아 수리수리 마수리요? 예. 그 무슨 저 불경에도 있던데 그거. 예, 맞습니다. 불경을 통해서 한국에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상상을 하고 뭐 해석을 하고 하는데요.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인도 유러피언 랭귀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분석이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베다가 자리를 잡던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카스피해 근처에서 이란 지역을 거쳐서 아리안들이 넘어왔으니까 네. 인도 동부, 그러니까 꼴까타 지금 방글라데시 지역 가까운데 그쪽 지역에는 이제 늦게 온 거죠. 그 흐름이 아리안의 흐름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 지역의 기원전 500년에서 한 300년 사이에 동북부 지역에 그러니까 아리안들 기준으로 보자면 나쿠 지역이죠. 메인스트림이 다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슈라마나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슈라마나. 예, 슈라마나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생하는 전통 그런 뜻입니다. 아, 고행 같은 거 막 하는 건가 보구나. 그러니까 따뜻한 집이 있는데 추운 데서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풍창노숙하고. 집 없이 하루 종일 그러고 구걸하고 다니고.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죠. 네네네. 그 슈라마나 전통을 사문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그 사문 전통에는 종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전통 중에 하나가 아지비카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고요. 그 고행 전통, 슈라마나 전통 중에 두 개가 살아남습니다. 하나가 자이나교, 하나가 불교입니다. 에? 예. 고행 전통 중에 하나예요? 불교나 자이나교가? 예, 맞습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 예. 그 수십 개의 전통들 중에 살아남은 두 개입니다. 자이나교는 인도에서 살아남았고 불교는
세계 종교가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이나교와 불교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네. 불교를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당연히 그 1%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불교도들하고 자이나교도들은 초기부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세계관이 1%가 다른 그게 핵심이 되니까요. 아. 근데 나머지 99%는 거의 똑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자이나교를 창시한 마하비라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불상 느낌인데? 예, 비슷하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 전통 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24번째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이나교를 만든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인데 자기들 전통 안에서는 저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니고 23명이 더 있어요? 그 앞에 23명이 더 있고 그 24명을 다 모아서 부를 때 띠르탕까라라고 부르는데요. 네. 띠르탕까라라는 말은 뭐냐면 띠르타를 만든 사람이란 뜻인데 띠르타가 무슨 뜻이냐면요. 네.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건널 수가 없잖아요. 강이 깊고 크니까 네네. 여울목이 있어요. 강이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네, 쪽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강 깊이가 낮아지는 대목이 있어요. 있겠죠. 어떤 데는. 네. 그런 데로 건너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 맨날 차안, 피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이쪽 저쪽. 그게 바로 그 띠르타를 통해서 건넌다는 뜻입니다. 물을. 그래서 그 띠르탕까라라는 말은 이쪽 세상에서 저쪽 헤타르 세계로 건널 수 있는 여울목을 만들어준 사람이 토탈 24명인데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이 마하비라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가르치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24번째 사람이 자이나교를 창시한 창시자인 거죠. 이어주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모양이군요. 예,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저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여울목을 만들어준 사람. 안내자, 이어주는 예, 사람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따타갔다라고. 그래서 그걸 여거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 나중에 여래라고 번역을 하죠. 그 온 사람으로. 예, 온 사람은 왜냐하면 간 사람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 뜻인데 네. 그것보다 나중에 종교가 되면 나를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아, 그래서 석가 열애 뭐 이렇게 예, 쓰는 여래라고 그러는 게. 아, 겁니다. 원래 이제 여거 여거가 잘 써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아. 그래서 네. 이제 이 24번째 마하비라가 네. 마하비라라는 이름 자체는 마하 큰 비라 영웅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면 마하비라 이 큰 영웅이란 말을 불교에서도 씁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표현의 이겁니다. 큰 영웅? 예, 대웅전. 아, 대웅전. 예, 대웅전. 아, 그게 그 뜻인가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불교나 자이나교나 거의 비슷한. 실제로 쓰는 용어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네네. 자이나 창시자를 붓다라고 자이나교에서 부르기도 하고요. 불교 쪽에서 이 붓다를 지나 승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지나 승리자를 따르는 종교 그래서 그게 자이나. 자이나예요? 예. 아. 아니 그럼 자이나교나 불교나 그러면 그 베다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건 또 그러니까 아니에요? 베다 전통의 영향을 받았는데 예? 그거를 혁신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루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던 기독교 전통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 나온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듯이 네. 베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음. 그 동쪽 지역에 있던 토착 종교의 영향과 함께 새로운 이제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네네네네. 물론 이제 베다 영향도 꽤 많이 받았고 톡착 예, 종교 그렇습니다.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예.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것 중에 일란성 개가. 쌍둥이가 예, 두 개가 살아남았고, 자이나 불교. 예, 자이나와 불교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아니 그럼 그 예. 자이나교는 예, 뭐 경전 같은 것도 공유해요 불교랑? 공유를 하진 않는데요. 네.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보는 불상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지금 많이 비슷해요. 앉아서 네. 수행하는 모습까지. 네. 그렇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나 교도들이 뭘 믿습니까? 이러면 우선 이제 이 모양에 약간 주목을 해주시면 뭐예요? 좋은데요. 마스크 쓴 거예요? 예, 마스크 왜 썼을까요? 숨을 쉴 때 나도 모르게 벌레가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쓴 겁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쓴 게 아니고 예, 원래 써요 이 사람들. 예,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출가자들 중에도 마스크를 항상 쓰는 종파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마스크 쓴 이유가 진짜 벌레 예. 들어갈까봐 그래요? 예, 벌레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지금 앞에 뭐가 있나요? 빗자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파리채. 예, 파리채는 아니고 빗자루라고 그래요? 하시면 되는데요. 네. 앉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밑에 깔려서 죽는 벌레가 있으면 안 되니까 쓸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들고 다녀야 돼요.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이겠다. 예. 아,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은 아주 강력하게 불살생을 지킵니다. 불교보다 훨씬 더 센 것 예, 같은데. 불교보다 세죠. 예. 불교는 저런 식으로 불살생을 지키는 게 사실은 뭐냐면 형식주의고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와 자이나교가 갈라지는 핵심적인 대목인데요. 그래요? 오늘은 그 이슈가 아니고 근데 저게 중요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자이나교도들이 경제 생활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그 어떤 측면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자이나 교도들이 저 그림에는 나뭇가지 5개로 해놨는데 네네네. 맨 왼쪽에 보시면 아힝사라고 적혀 있어요. 아힘사. 예, 저게 이제 간디를 통해서 유명해졌죠. 불살생, 아힝사. 그래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간디가 혹시 자이나 교도예요? 그게 이제 큰 질문이죠. 간디는 사실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독실한 비슈누 신자였어요. 비슈누. 예, 비슈누교, 어렵다. 힌두, 네. 그리고 간디도 힌두교도인데요. 네. 문제는 간디 고향이 구자라시입니다. 아. 다니 그룹 이야기할 때 모디도 네. 구자랏 말씀드렸죠. 구자라트가 뭐 유명한 사람. 구자랏이 네. 저 자이나 교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 간디가 영국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보내려고 했던 거죠, 네, 사실은. 네, 네. 근데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합니다. 왜? 거기 가면 첫째 영국 야만인들처럼 고기 먹겠지, 술 먹겠지, 애가 타락할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여자 만나서 연애할지도 몰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간디가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허락을 받은 게 뭐였냐면 자이나교 출가자인 승려, 자이나교 성직자한테 가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영국에 가서 고기도 먹지 않을 것이며 여자도 안 연애를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을 것이며 이걸 다 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니까 엄마가 그때 오케이 그러면 유학을 가도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디 일화에서 보이듯이 자이나교와 힌두교도들은 네. 서로를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도 없고 별로. 큰 갈등이 없고요. 그리고 뭐 섞어서 교차하는 결혼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데이터를 일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신 힌두 교도들도 자이나는 좀 인정은 해주겠네요. 야, 저 정도로 살생 안 하는 친구들은 대단한 것 같은데, 요 정도 마인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네. 있죠. 자이나교가 힌두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힌두 사람들은 아니라는 대답이 많아요. 뭐 그렇겠죠. 근데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 힌두교도들은 자이나교도가 뭘 주장하며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예.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냥 자이나교다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자이나교도들은 소수다 보니까 힌두교도들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들은 이걸 믿어서 저래. 이러다 보니까 자이나교도들은 자기들이 힌두교도들하고 가깝다는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 예, 그래서 네. 저 나뭇가지가 5개인데 네.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요. 딱 제일 중요한 거 맨 왼쪽에 있는 아힝사, 불살생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이나교도 출가자는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제가자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핵심 5가지 덕목 중에 제일 큰 게 아힝사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잘못하면 엄청나게 나쁜 까르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게 되면. 그래서 네. 자 출가자들은 누구나 100% 지켜야 되는데 채식은 당연한데 뿌리 채소를 먹으면 안 됩니다.
뿌리 채소는 안 돼요? 예, 당근이나 양파를 먹어버리면 죽잖아요. 그 식물이. 감자. 감자는 그래서 뿌리를 아예 안 먹어요. 근데 감자는 이제 뭐냐면 그게 죽지는 않는데 네. 감자도 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고민이겠죠. 근데 하여튼 양파니 뭐 당근이 뿌리는 안 먹어요. 그리고 감자는 원래 인도에 있던 토착 저 야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미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옮겨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야기는 좀 다르고. 네. 그러니까 뿌리 채소도 안 먹어요. 무슨 채소를 먹어요? 잎? 위에 있는 거 잘랐을 때 그 식물이 죽지 않는 것 그리고 과일 식물이 먹으라고 과일. 내주는 과일 이런 거 먹죠. 그러면 좀 더 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출가자들의 경우에는 네. 물도 살아있는 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네? 살아있는 물이 뭐예요? 보통 물 마시면 안 되고요. 끓인 물만 마십니다. 끓이면 물이 죽어요. 끓이면 물이 죽으니까 그거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전에 한국 방송국에서 자인화교 승려들의 생활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 방송을 하면서 했던 설명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건물에 승려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물이 엎질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아니요, 인도에서. 인도에 있는 그거를 한국 다큐멘터리 팀이 찍어서 이제 네. 방송을 한 거예요. 한국 방송에서. 그런데 물이 엎질러진 데를 승려가 못 지나가고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건물에 못 들어가고. 물을 밟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무슨 아이디어냐면 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 한국 방송국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네. 물에는 박테리아도 있고 여러 미생물들이 사니까 그거 겁나서 안 가는 거다? 그래서 그게 죽을까봐 밟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게 죽을까봐?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틀린 설명이고요. 네. 역사적으로 정확한 설명은 자인화교도가 갖고 있던 세계관은 물활론에 가깝습니다. 물은 살아있는 거다? 아니요, 전 세계 모든 물건이 다 살아있는데요. 물활론? 네네네. 그래서 네. 전 세계 모든 물건들이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생명의 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어떤 쇳덩어리는 생명의 강도가 최저고요. 물은 그보단 좀 높고 식물은 그 위에 있고 동물은 더 위에 있고 인간까지 가면 생명의 강도가 제일 강하죠. 그런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돌이나 쇠는 저쪽 밑에 쪽에 있고. 예, 아예 밑에 있고. 그러니까 물 자체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끓여주면 물이 죽은 거니까 마셔도 되죠. 그러니까 자인화 승려들의 경우에는 네. 그러면 물 끓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간단해요. 대답은 죽습니다. 죽죠. 내가 죽으라고요? 아니요. 물을 못 마시면 죽죠. 더운 네. 날씨에. 그럼 자기가 끓이면 되잖아요. 자기가 끓이면 그게 살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끓여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 많이 힘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원래 진짜 수행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큰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전해지는 걸 보시면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정 스님 네. 같은 분들 일화를 보면 강원도 산골에서 호보를 하러 왔다가 저녁에 해가 져가는데 반드시 거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주무시고 가면 되는데 반드시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뭐 다음 기회에 언제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자인화 교도들을 불교도들은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인화 교도들은 불교도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양쪽 갈등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어떤 자인화 교도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연방 장관이 돼서 모디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수행원으로 같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테이블 세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겠네. 아니 매칭이 되는 상대방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자 뿌리채소 넣지 말고 뭐 넣지 말고 뭐 넣지 말고 하는 매뉴얼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아랍에서 그 국빈들 올 때 지키는 할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두꺼운 그러네. 매뉴얼을 했던 걸로 제가. 아우 그냥 상추나 삶아서 좀 드려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여기 자이나교도에 이제 그러면 모두 다 저렇게 사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모두가 출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태어날 때 자이나교도라고 한들 저런 거 싫다는 사람도 세상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대충 말씀드리자면 네네. 자이나교도 92%가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네 그래도. 예.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인도에서 채식하는 사람 비중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네. 67%는 뿌리 채소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가깝게 사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자이나교도 84%가 비채식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설령 채식을 준다 하더라도 그 예. 집엔 아예 안 가겠다. 거기에서 뭘 먹지 않는다. 예. 예. 와. 그리고 자이나교도의 91%는 네. 비채식 메뉴가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순수하게 베지테리언 레스토랑은 갈 수 있으나 예. 그냥 일반적인 식당에서 나오는 베지테리언 메뉴만 있는 이런 식당은 안 간다는 거예요? 예, 예. 아. 이 통계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 나오는 자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자이나교 종단 관련 그 단체 같은 데서 발표하는 자료를 믿기가 힘들고요. 또 반자이나 성향이 있는 단체에서 나오는 자료도 이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중도적인 뭔가를 지키겠지라는 자료라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결론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이제야 시작이 되는데요. 네. 자이나 교도들은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기가 힘듭니다. 아 농업을 하다 보면 그쵸 해충들도 죽여야 되고 하는데. 아니 쟁기질을 하면 지렁이가 몇 마리 죽을까요? 아 그러네. 뭐해 그러면? 그러니까 뭘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면. 금융업 같은 거 좀 해야 되나? 그렇죠. 상업하고 금융업을 해야 됩니다. 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도 유태인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파르시라기보단 차라리 자이나 교도들이 거기에 가깝다고 약간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기들끼리의 종교적인 다르마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지킨다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자이나 교도들은 약속을 잘 지켜. 신용이 높아. 아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그런 식의 선입견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 근데 실증 데이터로 신용이 높은데 뭐 이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 자이나교 관련 단체에서는 그런 걸 발표를 막 하죠, 당연히. 자이나 교도들은 약속을 더 잘 지켜, 뭐 부도율이 낮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의미가 없고요. 실증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인터뷰나 경험이나 서술에서 제가 겪은 것들도 사실은 자이나 교도들이 신뢰도가 높은 건 사실이라고 느껴집니다. 자이나 교도들은 그러면 당연히 그 무슨 계급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핵심적인데요. 힌두교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급이 없죠. 계급이 그렇겠죠. 없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원칙처럼. 그러니까 출가를 하게 되면 출가라는 것은 사망 선고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세상에서는 사망 선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자격을 얻어요. 출가를 하면. 그래서 시체를 만진다거나 이런 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데 출가자들은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지역별로 자기 마을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건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출가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래,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코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출가자들은 완전히 다른 그룹이 돼버리니까 출가자들한테 카스트를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사회혁명을 일으킨 단체라서 뭐 카스트에 반대했다 그런 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출가자들끼리는 카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동사무소에서 사망 처리가 끝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카스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군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재벌집 아들하고 정프로님이 들어왔는데 정프로님이 한 달 선임이에요. 근데 재벌집 아들이라고 그래서 내지는 대통령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1년을 보태주나요? 근무 기간을? 아니죠. 군대는 그냥 군번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도 법납이라고 그럽니다. 출가자들끼리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계급이 정해지는 거지 출신 성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이나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 출가한 사람들은 말고 그냥 자이나 교도예요, 그냥. 교도는 이제 그러면 카스트 있어요? 출가한 사람을 따라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전혀 차별을 안 하고 다 같이 카스트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 생활은 그렇게 안 됩니다. 카스트 적용을 받아요? 예. 많은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도가 약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도들도 카스트가 적용이 되고요. 카스트가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카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룹핑이 그 안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천주교도가 성당에 가더라도 그 성당 안에 앉는 의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그룹은 저 의자에 앉아요. 그 외의 의자에 앉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쪽 성당에 가지 절대로 저쪽 성당에 못 갑니다. 그거를 카스트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준 카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슬렘들은 없느냐? 모슬렘들끼리도 있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놀라운 인도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들을 인도화시키는 건 카스트화시키고. 예. 근데 이제 그 조직이 힌두교도들처럼 잘 자란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엉성하고 큰 그룹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도 실제로 카스트가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상위 카스트에 속합니다. 자이나 교도들은. 상위 카스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이나 교도들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반 힌두교도들보다 일반 힌두교도들은 OBC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 사실은 하층민이어야 되는데요. 자이나 교도들은 하층민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자이나 교도들이 굉장히 높은 스테이터스를 갖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11년 센서스 기준으로 인도에 450만 명이 살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 돼요. 그러니까 6대 종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인구 비중은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은 사람들인데 그만큼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뭐 미국 같은 데서 만나실 수 있는 패밀리 네임이 제인이라고 된 사람들. 제인? 예, Jain 이렇게 쓰는 그 사람이 자인입니다. 미국에서 인도 사람인데 JAIN이라는 패밀리 네임을 쓰면 이번에 자인일 확률이 이제 98%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설리나 메타, 오스왈 이런 게 이제 흔한 자인 성씨고요. 그 유명한 지휘자 주빈 메타는 팔스입니다. 자인이 아니고. 네네네. 그 사람도 이쪽 저 문바이 출신이에요. 구자랏 근처에. 하여튼 그래서 이 가우담 아다니를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불교에서 아는 가우담아라는 이름도 쓰고 있고 이 사람 이름은 아다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우담 아다니의 예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안슈만 제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영국으로 어릴 때 이주해간 자이나교 인도인입니다. 그래서 도이체방크 국제 공동 의장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이 바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이 되면서 특정한 그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이 자인학교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교수님과 함께 그러면 자인학교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이어들어도 좀 되겠습니까? 예. 네. 예,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인학교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 또 흥미로운 인물들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인학교 아주 극도의 살생을 거부하는 자인학교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신 우리 강성용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